한일중 정상이 3년 6개월 만에 청와대 영빈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새 정상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잠시 뒤 4시 20분부터 열고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이 될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옥현 서울대 초빙 교수 세 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정례적인 그 한일 중에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 끝에 3년 반 만에 모이게 됐는데요. 일단은 오늘 한일중 정상회담 일단 모였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사리 정말 3년 반 만에 3개국 정상이 이제 모였는데 사실 이제 한반도 문제와 이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역 정세의 유동성이 굉장히 큰데 3명의 지도자가 속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의장국으로 있는 이 시점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께서 이번 그 3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정표로 삼겠다. 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이런 한 회담을 만들고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걸로 보면 이견이 있든 아니면은 의견이 같든 간에 솔직한 각국의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이슈별로 충분하게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로는 일단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비록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지언정 3년 반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이태환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모이는 것 자체의 의미도 물론 당연히 크고 근데 그 모임의 의미가 과거의 모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타오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이제 처음 가졌거든요. 2008년에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지만 한국에서 열린 게 2010년입니다. 예, 그때 그리고 나서 2012년까지 5번이나 열렸다가 지금 중단돼서 이번에 6번째로 열리는 건데 네. 뭐가 다르냐면은 그때는 사실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중일이 협력한다든가 이런 것이 크게 부각된 것도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없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전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네.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에 가셔가지고 그때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우리 주도로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북한 문제를 같이 협력해 나가자. 네. 그런 거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런 한중일의 삼국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어떤 새로운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네. 한일 관계는 과거에 셔틀 외교 이래서 정말 좋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과거사 문제도 있었고 특히 독도를 놓고 양국 간의 또 그런 갈등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굉장히 냉각돼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서 뭔가 또 한 달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그걸 또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흔쾌히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배경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예, 사실 아베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는 쭉 사실상 일본 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요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1년 전쯤부터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역시 위안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전사에 만나서 일본 쪽에서 좀 위안부 문제에서 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 그거는 이쪽에서도 그렇게 우려를 한 바가 있고요. 일본 쪽에서 오히려 더 네. 우려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 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급진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을 내놓기가 이번에도 그렇게 좀 많이 박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일도 그렇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런 것이 일본 쪽에서 오히려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 국내 쪽으로도 네. 예를 들면 안보 법제를 둘러싸여서 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대단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 국면에 있지만 그러나 한중일, 한일중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 회담을 통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일본 쪽에서도 이득이 있는 것이 나오면 굉장히 아베 정권으로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성과가 있다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의 사실상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참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오랜만에 어렵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오찬도 없고요. 공동 기자회견도 없어서 일본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차가운 회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이게 차갑다라기보다 이거는 중국에서 리카찬 총리가 오기 때문에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는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의 일정도 잡히기가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시작돼가지고 일본에서는 일단 급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리카찬 총리가. 그래서 일본은 실무 방문하기 때문에 그래도 점심 정도라는 요구를 했대요. 일본 네. 쪽에서.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심도 없고 그리고 30분 정도로 시간도 좀 제한하고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 예정되어 있지만 열린다라는 네. 거죠. 네, 이것은 오히려 한국 쪽에서 일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좀 전략적으로 오히려 막아놓은 게 아닌가. 네.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곳이 잠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청와대 춘추관 2층에 있는 기자회견장입니다. 저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을 저곳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관급 이상의 인사 발표할 때, 주요한 일이 있을 때 저곳 청와대 2층,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양 3개국 국기가 이렇게 도열되어 있고 각 관료들과 그리고 기자들이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저희가 공동 기자회견 현황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전옥현 차장님, 일본에 역시 한일중이 모이는 것이 큰 의미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방문,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3.1절 경축사도 그렇고 각종 어떤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이런 회담이 성사됐단 말이죠. 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유추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선 미국 측에서 일본의 다양한 체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집요하게 요청한 것이 일본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됐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집단적 자익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미일 이 공동 방위 가이드라인까지 다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 평화주의, 보통국가화라고 하는 아베 수상의 아주 국정 철학의 제1 목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후원자인 미국의 요청을 더 이제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 네. 특히 일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의 그 대중 경사론 이런 거를 퍼뜨린 바로 국가가 일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고 네. 이런 의혹은 결국은 아베의 어떤 그 외교적인 리더십에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 보통국가니 이런 용어와 철학으로 국제사회의 이제 최고의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 한국과의 기존의 우호 협력 관계를 저버리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아베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데 국제적으로 이미지 손상이 더 크다. 네.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단 말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를 깔면서 방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자칫 동북아 쪽에서 최소한도 한중의 밀착에 의한 일본의 고립화 이런 것이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특히 정치적 군사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데 네. 이 G2 국가의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에서 오히려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과도 일정한 수준에서 이견은 이견대로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려는 이런 외향적을 노력을 하는 것이 아베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어떤 이미지와 해외에서 차지하는 이미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중국 리커창 총리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게 있긴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 그리고 또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서로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여기 아베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리커창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이렇게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 3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외교적인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예 제껴놓자. 네. 의제에서 아예 논의하지 말자. 그만큼 이번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네. 예컨대 위안부 문제, 남중국해 문제, 네. 그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서는 3국 정상이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 이슈들이고 의제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 기자회견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국 정상회의와 지향점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동북아지에서의 평화협력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 이슈를 빼놓고 동북아지에서의 평화협력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실효성 면에서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번에 다루지 않은 것은 아직도 3개국 간에 조그마한 접점도 찾기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북한 핵 문제와 통일 문제입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한중 정상회담과 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기존의 입장을 그나마 재확인했어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리커창 총리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이거는 바로 뭐냐? 지난 10.10 행사에서 중국 간의 관계 복원을 약속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북한 핵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 됐든 압박의 이런 기조는 중국 외교에서 당분간 보여주지 않겠다. 네. 그래서 북한을 중국이 최대한도로 복원시키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난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정례화에 공감을 했다거나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앞서 차장님께서 언급하신 어떤 과거사 문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갔다는 어떤 의견을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태환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민감한 문제이기 전에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복원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이게 서로 이제 앞으로 정례화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계속해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서로가 의견이 복잡하게 갈라져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뭐 토론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역사를 직시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뭐 논의를 해나가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 문제,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좀 뒤로 미루고 일단 논의한 사항을 보면은 평화 협력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만 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 협력에 대한 그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냐, 뭐 표현의 한반도 비핵화냐, 요거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표현을 하셨고, 예.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것은 예. 아마 아까 전 차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북한을 의식해서 삼국 간의 합의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굳이 또 강조해서 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호사카 교수님, 오늘 공동기자회견이 약 22분 정도 이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7분 30초 정도를 할애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5분, 가장 짧았습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8분 정도 얘기를 해서 제일 길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짧은 5분의 얘기를 한 아베 총리의 어떤 얘기들을 보면 특히 북한의 납치 문제,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를 했다. 사실 육자 회담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그동안의 어떤 협상 테이블이 이어졌을 때도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육자 회담의 어떤 공동 성명 또 준수, 그다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취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삼국 정상 중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약간 좀 다르게 들었는데요. 네. 제 느낌으로는 일단 그 역사 직시 그리고 미래 지향 이거는 그 5월에 있었던 그 한중일 외상회담 때 네. 결정된 내용이고 그 틀 안에서 이번에도 그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역사 직시라는 부분은 역시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서 미래 제한적인 이야기를 그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베 총리가 말한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 그 한중일 FTA라든가 그리고 회담 촌내화라든가 그리고 청소년 교류요. 그리고 문화 교류 기타 등등 굉장히 내용상 비슷했고 거기에 물론 그 일본 쪽에서는 그 납치자 문제 해결 네. 이거는 그 일본 내에서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무튼 그럼 그 일본 내에서의 특징을 좀 간주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네. 저는 그렇게 그 뭐 일본말도 다 들리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느꼈고 그러나 반대로 물론 제가 중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리카찬 총리가 말한 내용은 그 뭐라 할까 상당히 내용이 구체성이 없었다. 예, 그 일단 그 한중 FTA 초기 그 실행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일본 쪽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고 기타 등등 삼국의 협력라는 이야기를 말을 바꾸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나 구체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좀 뭐라 할까 아르메니를 보기가 어려운 물론 그러나 합의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에 대해서는 그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네.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명만 보면 일단 한국하고 일본은 미래 제한적인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했고 중국은 원론적인 그 협력라는 이야기를 말했다. 역사 직시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기조와 중국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네, 부분을 네. 짚어주셨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도 이제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짚는다면 예. 이제 의장국인 우리 입장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3년 반 만에 개최된 이번 첫 삼국 정상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신뢰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가지고 네. 적극적인 지지하에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됐다. 네. 외교적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사실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경제협의체를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청년 고위급 그런 회의를 만든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북극 문제와 관련해서 또 고위급 협의회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창조경제라든가 청년 문제 이 북극 협력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인 조그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역점 정책이죠. 예, 역점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갈등과 관계에 있는 삼국 정상이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거 이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커창 총리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역사 문제에 관해서 공동인식이 있었고 상호 신뢰가 공동 조건이 된다. 네. 네. 이렇게 역사 문제를 많이 했고 삼국 협력이 그동안 방해를 많이 받아왔다. 이 방해를 받아봤다는 말을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역사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삼국 협력 이 정상화, 삼국 정상회의 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역사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예, 이런 것이 상당히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특색만 짚는다면 아베 총리는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했고 예.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솔직하게 의견 교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의견 교환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리커창 총리도 얘기했지만은 또 우리 국민의 정서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양자회담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 자연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솔직하게 의견 교환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한 범위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공동 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경제 공동체 예. 2020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목표를 분명하게 예. 그 리커창 총리가 제시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크게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RCEP 예.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고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TPP에 대한 얘기가 없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 지역 협력에 대해서도 삼국 정상이 상당히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네. 뭐 삼국 간 그리고 또 삼국에서 또 양국 간 이런 교류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경제협의체 신설, 창조경제라는 거는 우리 정부의 진짜 그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소통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TA 같은 경우도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추진을 얘기를 했고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TPP 쪽에다가 좀 무게를 실어왔던 게 사실인데 일본에서도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또 TPP 협상에 대한 또 잠정 합의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한중일 간의 어떤 그 호흡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문제가 가장 이번 공동 기자회견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나 협력, 상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자라는 언론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 민감한 문제는 오히려 삼국 협력 체제를 이제 정례화시켜서 복원하자고 하는 큰 기조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또 일중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감한 문제는 양자 차원에서 양자 외교 차원에서 적절 수준으로 다루고 삼국 간의 공통된 이슈만 또 그 이슈 중에서도 다루기 쉬운 이슈만 일단 그래서 이 갈등 이슈는 아래로 좀 남겨두자. 네. 이런 큰 기조의 합의하에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사실 이번 회담이 굉장히 급속하게 만들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시간적인 부족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제 한일중 세 나라가 이번 공동회견의 기자회견 정상회담의 주인공들이지만 이제 팔짱을 싹 끼고 뒤에서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을 나라가 두 나라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과 북한일 텐데 일단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중국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국과 갈등의 요인이었고 상당히 거슬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좀 액션을 해주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법한데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 부분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은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필리핀이 이 부분에서 중국을 계속 중국에 항의를 했고, 그리고 산솔 준재 국제재판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재재판소가 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부권이 없는 재판소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문제 바로 남사군도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재판이 열리게 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도 일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뉴스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혹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하면 재판에 넘길 확실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떡하나 그런 식으로 오늘은 또 중국 총리가 오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안 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전례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갈등이 될 만한 이야기는 거의 빼고 한중 혹은 한일 네. 회담 혹은 중일 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다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에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태환 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호사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크게 보면 미중 갈등의 핵심인데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거리였을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면에서는 우리는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한숨 돌리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이번 대통령께서 여러 번 직접 표명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고 그 입장에서 더 세부적인 것을 이런 삼국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는 좀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제기 안 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지금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는 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국이 이런 협력 체제를 복원하는 의미 중에 하나 아까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만 양자 관계 개선을 하는 촉매로서 네. 의미가 있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한일 정상회담 안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여는 과정으로 그 접근 방법으로 이 한중일 정상회담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한일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조금 복원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역사 문제고 복잡한 문제를 다 갖다 들이대면 개선될 여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남중국해 문제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여기서 굳이 끄집어내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도 사실상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삼국 정상이 같이 합의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궁금한 점이 이제 오늘 정상회의 결과에 뭐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테고 북한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관측이 돼서 한중일 정상회의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런 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풍계리에서 새로운 갱도를 파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번 삼국 정상회의를 목표로 해서 일단 보여주기식 시위성 활동을 한 것이다.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핵 활동과 그리고 삼국 그 정상회담들이 공동으로 육자회담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했거든요. 그럼 이 발표한 수위를 보면 정말 굉장히 밋밋하다.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보다도 훨씬 후퇴했다. 네. 이 얘기는 바로 북한의 시위성 핵 활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중 유인산 방북 이후에 북중 관계 개선 이 큰 틀 속에서 삼국 간에 더 이상 압박으로 보일 만한 자극적인 성명에는 문안을 담지 말자. 네. 이렇게 합의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상당히 배려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삼국 정상회의와 관련된 북한의 반응은 기존에 일정 수준에서의 어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수준의 입장을 재확인한 이 정도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육자회담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의 핵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나온 자의적 핵 억제력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으로 반응을 표명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내년에 방중을 할 것이다. 지금 어쨌든 권력 1인자가 된 이후에 해외에 나간 일이 없고 특히 그 북중 관계, 중북 관계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의 여지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뭐라도 액션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의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 사실 그런 북중 관계에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또 북중 관계 그리고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까지 좀 길게 좀 관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지금 그 외교부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한 한중 정상회담, 양자회담 내용의 그 표현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 추이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관련국들은 현재 한반도 전반적인 긴장 완화 추세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이게 육자회담 재개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를 긴장 완화 추세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북중 관계가 조금 그 개선이 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남북한이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뭐 조금 긴장 완화 추세로 가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을 거기에 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이걸 잘 살려봐라 뭐 보자 이런 취지에서 가능한 한 자극적인 표현은 좀 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띄어 있는 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 정상이 여기에 대한 공동의 표명을 한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그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할 때 일본하고 북한이 뭔가 협상을 뒤에서 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제스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이 이거 중국을 갖다가 겨냥해서 일본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불식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일본도 한 목소리를 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고 빨리 하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언론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될든 뭐 안 되든 그것은 조건이 한 가지 있죠.
지금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 조금 보여준 게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거 미사일 발사 안 하고 뭐 이런 핵 문제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런 거를 통해서 류인산 상무위원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런 것을 좀 더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을 방문할 의사를 갖다 타진해봐라 이런 식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태도 표명을 한 게 없어요. 예. 다만 미사일 발사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그거를 유보하고 또 핵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내년도에 정상회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호응하고 나오면 다행이고 예. 혹시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네. 긴장이 좀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삼국 정상들이 좀 압박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고 이제 다음 관심은 내일 오전에 열릴 한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네.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역사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내일은 정말 솔직하게 어떤 과거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마이니신문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서명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며칠 전이었지만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연말까지 예. 일본은 아주 정확한 어떤 대안을 내달라 이러한 그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 쪽에서는. 네. 네, 그렇다고 일본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죄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응할 용의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덜어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그 좀 이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예. 그런 부분인데요.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은 역사 수존주의입니다. 그리고 역사 수존주의의 입장에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약간 좀 이거는 대단히 우리로서는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 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일본 정부라든가 그 의익단체들의 그 좀 마이너스적인 홍보가 도를 지나쳤어요. 진짜. 네, 그런 부분은 한국에 많이 그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그거는 여기서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아베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위안부 문제도 포함시켜서 그 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피하지를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한국 쪽에서 오히려 그 내일 아까도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30분으로 예. 한정해 버렸어요. 그거는 좀 마이너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30분이라고 하면 15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양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길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한마디 두 마디 하고 인사 정도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네. 그 내일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협력적인 이야기만 나온 그 시점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다 끝내지 않고 그 다음으로 기회해서 그런 가능성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위안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아베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본 내 분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3년간. 예. 아베 정권이.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거 다 해결을 하자라는 그 이야기보다 이거 아니다라는 소리가 많다라는 것으로 대비했거든요. 예. 아베가.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대단히 좀 뭐라 할까 많이 기대를 하지 못하는 입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참 어렵게 만난 자리고 어렵사리 성사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접점을 조금이라도 잡지 못한다면 사실 또 다음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모종의 성과가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또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있게 될 한일 정상회담이 다른 어느 때 정상회담보다도 기대보다는 우려 속에서 열린다. 그러면 이제 우려가 지금 앵커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네. 이런 기름에 불 지르는 격의 회담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분 안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것이 이 위안부 문제하고 집단적 자위권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견은 확인하되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견을 확인하는.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서울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베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보여져 있던 위안부에 대한 시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거 뭐 책임이 하나도 없다. 네. 하나의 단순 성매매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사과한다거나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예산에 들어간 돈으로 배상할 수 없다. 이게 초지일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솔직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를 조르지 마라. 이런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집단적 자위권도 이미 일본 방위상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왔다 간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공개하지 말자 했는데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집단적 자위권을 더 이상 제기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왜? 이북 지역은 한반도에 실효적 지배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이북 지역에서의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알아서 예. 미국하고 협의를 하든 일본이 판단해서 할 것이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라. 위안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완곡하게 이미 표현하고 갔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이니 이 우리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설령 우리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결하고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금년 연말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가져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 호소하는 입장에 일본이 이게 화답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집단적 자위권도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우려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에 아베 수상이 서울까지 왔으니까 조금만이라도 이 한일 간의 화해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다면 네. 약간의 화답을 해야죠. 국제정치 원칙에 맞게. 또 한일 우호 관계.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네. 국제 헌법이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더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이 이 문제를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아베 총리의 그 미국에서의 그 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하 양원의 네네. 연설. 그 폐견에는 일본 측의 논리와 그 일본 측의 그 마이너스적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왜곡된 증거들을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돌렸어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에. 네네.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마이크 혼다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그 좋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파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베의 상하 양원 연설이 사실상 이 정도면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 요새는 마이크 혼다 위원 자체가 그 다른 그 뭐라 할까 스캔들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위원직을 상실할 그런 위기에 조금 그 좀 밀린 상황이 좀 있거든요. 네. 일본이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잘 그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일본 그 정부 당국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일본 쪽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진짜 마무리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일본 쪽에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퉁기를 돌린다 하면요, 진짜 이거 어렵게 되거든요. 일본 그 쪽에서도. 네, 일단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겠다 내용을 그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 막 기대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진짜 오가서
이번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다음 전도에 진짜 그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가 지금 진전 전혀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거 진전이 되도록 그 어떤 뭔가 마련된다. 이 전도는 그 뭐 최대 기대치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거는 내일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그거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덧붙이실 말씀 아니 있을까요? 뭐 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자위대 파병 문제도 예. 우리는 짚을 거는 다 짚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또 특히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그냥 간단하게라도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도 진전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우리는 뭐 거기에는 전혀 지금 상관하지 않겠다든가 뭐 그런 사죄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를 계속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자위대 파병 문제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헌법에 규정된 거고 뭐 그걸 논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끝까지 협력해서 뭐 동의를 구하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한 센터장님,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뭐 중일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뭐 오늘 만찬도 한일중 정상 간의 만찬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을 마지막으로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방한의 목적이 사실상 오늘 다 마무리가 되는데 한중 관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 끈이 정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일각에서 뭐 중국 경사론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근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변화 어느 정도의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리커창 총리도 다시 한번 뭐 한중 관계는 최상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우선 경제적으로도 위안화하고 원화 직거래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지금 결제 문제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가서 뭐 위안화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협력에 있어서 이제 명실상부한 파트너일 뿐 아니라 양국이 뭐 이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 거는 한중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나가서 동북아에 이 지역의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중국이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밀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한중일 오케이 우리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에 한국의 외교가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랬죠.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랬죠. 그래서 한미중이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됐는데 한중일 정상회담도 한국이 주도해서 해가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양새를 갖췄고 일본도 뭐 어느 정도는 협력해 오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중은 이제 양자 차원을 넘어서서 다자의 협력 체제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제 구가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갔다. 이것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중국도 방문을 했고 미국도 방문을 했고 또 한국에서 동북아 정세를 논의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의 외교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교적인 행보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국 그 정상회의 체제가 정례화됐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이슈는 전혀 안 다뤄져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는 협력 속의 갈등 국면이 아니고 갈등 속에 조그만 협력 국면이 전개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외교는 기본에 가지고 있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준수하고 임기가 가까운다고 서둘지 말고 국가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뭐냐? 어느 누구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이번 삼국정상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핵심 국가 이익에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국 정상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네.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 있는 외교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내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로서 그리고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고 정말 그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서 뭐 국민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